이 몇 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애설계, 노설계의 발목을 잡는 세 가지 착각이 있는데요. 이 착각에 빠지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몇 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착각에 빠지지 않고 미리미리 준비만 잘하면 얼마든지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 예정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요. 강의가 끝나니까 어떤 분이 공단 측에다가 뭐라고 얘기냐면, 이런 식의 교육을 10년쯤 전에 마누라고 같이 듣게 해줬어야지, 지금 들으면 내일 모레 퇴직인데 언제 준비하란 말이냐, 그리고 노후 준비는 부부가 합심해서 해야 된다는데 나 혼자 와서 들으면 내 말 안 듣는 마누라는 누가 설득하란 말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요, 요즘 이제 저녁이나 주말에 강의를 해보면요, 30, 40대 부부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퇴직이 아마 10년 이상 다 남으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부터 한번 미리미리 생각해 보시고 준비를 잘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세 가지 착각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인생에 80, 80 이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뭔가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보면요, 80 이후를 생각하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아시지만 요즘 시중에 유행하는 말 중에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제가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도대체 뭐하고 살 거냐, 뭐 먹고 살 거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오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죠. 저도 지금 90 넘은 노모가 병원에 계신데요, 가서 보면 많은 분들이 100살 가까이 살면서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 정도를 앓으면서 돈 문제, 외로움, 이걸로 고생하다 가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는 우리나라 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세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자식이 자신의 노후라고 생각하고 있는 돈 다 퍼부어놓고 노년에 쪽방에 사는 분 많거든요. 이 춘천에요, 76세, 75세 되신 노부부가 계십니다. 그분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동네에서 노후 준비가 끝내준다고 소문난 분이었거든요. 건설업 하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부동산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는 월세가 한 달에 600만 원 끝내주죠. 근데 일남 5녀가 있는데 일남 4녀는 시집장가 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막내딸인데요, 이 딸이 공부를 어떻게 잘했는지 서울대 인문계열 1등으로 들어갔대요. 그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싹싹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지 싹싹하지 막내딸이지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근데 이 딸이 대학에 들어가더니 여성운동 온다고 다니고 몽골도 갔다 오고 30대 초반까지 그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건축학원을 끼웃거리더니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 공부를 해야 되겠다. 영국 런던에 6년짜리 건축학교로 유학을 가버렸어요. 수업료가 더럽게 비쌉니다. 체재비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공부 잘하고 귀여운 막내딸을 위해서 내가 건설업을 다시 해가지고 돈 좀 벌어주고 끝내자. 공사를 맡았는데요, 은퇴하고 몇 년 쉬면서 감이 떨어져가지고 입찰을 잘못해서 박살이 나버렸어요. 세 받아먹던 부동산 다 팔아도 못 메꿉니다. 아들이 공무원인데 모자란 돈 융자 받아서 아버지 꽂았어요. 못 받아요. 이자 자기가 내야 됩니다. 며느리가 볼 때는 얼마나 환장하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그분은 딸 4명이 또 있어가지고 그 딸들로부터 1인당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그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녀 리스크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걸려버리면 몇 억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100세 그러는데 100세 인생이 꿈이 아닙니다. 신문에서 이거 보셨을 거예요. 고려대학교의 박유성 교수라고 하는 분이 연령대별로 100세에 도달 가능성,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945년생 해방둥이, 금년에 만 70세입니다. 이분들 중에서 지금 살아계신 분이라면 남자는 4분 중에 1분, 여자는 3분 중에 1분이 100세를 돌파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58년생, 그 유명한 58년 개띠, 재작년에 민간기업에서 만 55세로 정년퇴직한 나이입니다. 이분들 중에서
남자가 44%, 여자가 48%가 97세를 돌파한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교통사고만 한다고 하면 다 100살입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100살까지 살아야 된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정말로 준비 없이 100살까지 사시게 되면 그게 과연 축복인가? 잘못하면 재앙이 될 수가 있다. 제가 벌써 이제 5년 전 얘기인데요. 일본에 출장을 갔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고령 사회가 빨리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노후 설계를 어떻게 하는가, 이걸 좀 제가 조사하러 갔죠. 거기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일본이 세계 최장수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0이 넘은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90이 넘으면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돌아가실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90 넘어서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혼자 살다가 어느 날 이분들이 돌아가시는데 외부와 연락이 없다 보니까 돌아가셨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발견이 안 되는 집이 많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죠. 벌써 재작년인데요, 부산에서 12월입니다. 돌아가셨는데 65일 만에 발견됐다더라.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런 경우가 가끔이기 때문에 신문이라도 나죠. 일본에서는 지금 이런 사례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신문에도 안 난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발견이 잘 안 되는 집들은 대부분이 딸이 없는 집이랍니다. 여기 딸 없는 분들은요, 지금 재테크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날도 선선해지고 그랬으니까 이번 주말에 딸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준비를 더 확실히 하셔야 돼요. 저도 아들 있고 딸 있는데 이 아들놈의 새끼는 장가가면 연락도 잘 안 해요. 딸이라도 있어야 부모한테 전화해가지고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확인이라도 합니다. 그 다음에요, 100살까지 살다 보니까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떠납니다. 교통사고가 아니면 같이 가는 법이 없죠. 우리나라 남성들이 부인이 먼저 떠나서 혼자 되는 분이 1년에 2만 명 정도 희생된답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남편이 먼저 떠나서 혼자 되는 분이 1년에 8만 명 정도 희생인데요. 그런데 남성분들은 부인이 먼저 떠난 뒤에 9년에서 10년 정도 살다 세상 떠나는데요, 평균. 여성분들은 15년에서 16년 징그럽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싫으시면 아예 처음부터 연하의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혼한 백상 중에서 초혼인 경우에는 16쌍이 연하의 남자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아가씨들은 다 통박 있는 거죠. 재작년에 축구선수 기성용, 한혜진 결혼하는 거 보셨죠? 8년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옛날에 다 그렇게 하셨어야 돼요. 근데 이제 와서 뭐 뒤늦게 물릴 수도 없고 가서 준비나 단단히 하라고 전해주세요. 자, 정상적으로 결혼을 살아도 이렇게 혼자 남아 오래 사는 기간이 긴데요. 문제는 요즘 돌싱잉입니다. 돌아온 싱글. 결혼했다 이혼한 사람이 80년도에는 누적 12만 명, 2010년에는 161만 명. 이 13배로 늘었어요. 5년마다 발표를 하는데 금년 말에 또 발표할 겁니다. 200 몇십만 명 됐겠죠, 아마. 앞으로는요, 황혼이혼을 조심해야 돼요. 옛날에는 여성들이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희망을 버렸는데 우리 어머니들은 그랬죠. 요즘 여성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남편을 버린대요. 근데 옛날에는 결혼해서 4년 이내에 아이고 실수했구나 그러고 이혼한 사람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드디어 작년에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소위 말하는 중년 황혼연의 비율이 이 90년도만 해도 5%밖에 안 되는 게 작년에는 29%, 비율이 제일 높아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분들은 지긋지긋해서 그냥 혼자 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요, 일본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이 498만 명, 16%, 6분 중에 한 분이 혼자 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혼자 사는 노인의 숫자는 아직은 132만 명. 그런데 20%, 5분 중에 한 분이 혼자 삽니다. 지금 현재도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은요, 우리가 일본보다 높거든요. 지금 이 안에는 뭐냐면 부부 중에 한 사람 돌아가셔서 애 두고 사는 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애들 두고 안 살고 그냥 혼자 사는 사람을 여기 쓴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13%입니다. 일본은 26%, 25%, 2배 가까이 돼요. 저 잘 나가던 일본이 십몇 년 동안 맥을 못 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노인 비율이 높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앞으로 십몇 년 지나면 지금 일본처럼 초고령 사회가 될 겁니다. 그때 가면 우리나라도 이 혼자 사는 노인의 숫자가 얼마나 늘어나겠는가.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들을 안 하잖아요.
50살까지 결혼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을 생애비혼, 평생비혼이라고 하거든요. 이 평생비혼율이 80년도만 해도 남자가 0.4%, 여자가 0.3%. 그때는 결혼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2010년에는 남자가 5.8%, 여자가 2.8%. 남자는요, 보세요. 16배로 늘었어요. 놀란 건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일본 남자의 20%, 여자의 11%가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결국 평생 안 하겠죠. 문제는요, 우리가 이 둘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 세대는 왜 다들 결혼들을 했을까? 그때는 결혼하면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높거든요. 우선 한 방에 형제 우글우글 살다가 결혼하면요, 새 방 살아도 단둘이 삽니다. 이불도 새 거고. 그런데 요즘 젊은 애들이 결혼해가지고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놈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무조건 내쫓아가지고 그냥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안 나가려면 돈을 받든지 뭔가 이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싱글의 시대를 지금 막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족은 해체가 되고 노인 동거, 시골 가보세요. 마을에 관에 노인네들 모여 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만난 사람, 취미가 같은 사람이 오히려 가족보다도 더 가까워지는 그런 새로운 유연사회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데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이 우리나라는 지금요 25% 4가구 중에 한 가구가 1인 가구거든요. 그 젊은 애들이 혼자 사는 애도 1인 가구, 나이 들어서 사별하고 애 들어간 사는 1인 가구, 합쳐서 4가구 중에 한 가구가 1인 가구예요. 그것도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유럽은 훨씬 더 1인 가구 비율이 높거든요. 스웨덴은요 전국 평균 47%가 1인 가구랍니다. 수도 스톡홀름만 보면요 60%가 1인 가구래요. 그러면 스웨덴은 훨씬 더 우울하고 불행한 나라일 것 같죠? 근데 스웨덴이 세계에서 5번째로 행복한 나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가족이 아니라도 지역사회,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혼자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문제는 우리도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할 건가? 그거를 지금부터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10몇 년 전에 일본에 책방에 가니까 이런 책들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제가 별로의 책도 다 있네? 이거 다 사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의 영풍문고로 갔는데 한쪽에 화제의 책이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거기에 혼자 사는 삶에 대한 책이 20권이 쫙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깜짝 놀랐어요. 보세요. 무슨 책인가? 혼자 사는 노후 어떻게 대비할 거냐? 혼자 사는 노후 두렵지 않다. 혼자 사는 노후 즐겁게 사는 방법. 여기 남자분들은 마지막 책 잘 보세요. 여자의 활로, 남자의 말로.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다른 거 없어요. 일단 사모님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부부가 같이 살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남편은요, 혹시 부인이 먼저 돌아가시면 갑자기 심각해진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돌아가실 확률이 높대요. 부인이 돌아가셨는데도 10년 이상 사는 남자, 그거 독한 남자래요. 근데 반대로 여자들은 같이 살다가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의리상 한 달 슬프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귀찮은 존재가 없어져가지고 15년 이상 산다. 이게 이 책에 써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책들이 지금 일본에서 70만 부, 100만 부씩 팔고 있고 우리가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래 사니까. 자, 오래 사니까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도대체 100살까지 뭐하고 살 건가? 이거 심각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정년 후의 8만 시간 이런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일본에서 똑같은 제목의 책을 보고 쇼크를 쓴 건데요. 뭐라고 썼는가? 우리가 60에 정년 퇴직한다고 가정하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학교 선생님, 공무원 빼고 나면요, 직장에서 60까지 버티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제가 있는 업계는요, 얼마나 물갈이가 엄청난지요. 제가 사장을 할 때 대리, 사원이었던 친구들이 갑자기 저를 찾아옵니다. 저 이번에 명퇴했는데요, 어디 취직할 데 없을까요? 놀라가지고 너 몇 년생이냐? 67년생, 68년생, 지금 60년대 후반 출생자들이 명퇴를 해가지고 일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작년 봄에 제가 했던 회사에서 미국 유학하고 영어 유창하고 잘 나가던 임원이 회사를 관뒀습니다. 1년 지났는데 아직도 재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1966년생입니다. 지금 이런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60살까지만 직장에서 버티면
그 사람은 끝내주는 사람이거든요. 여기는 끝내주는 분 계신 거예요. 어렵지만 60까지 일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80까지만 산다고 가정하자. 지금 남녀 합해서 평균 수명이 80.1세입니다. 그런데요, 아까 앞에서 보셨지만 우리는 평균 수명에서 지금 내 나이 뺀 만큼 앞으로 더 살겠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죠. 각각 자기 나이별로 기대 여명만큼 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환갑까지만 살아나오면 100살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도 평균 수명만 산다고 가정을 해도 60에 퇴직해서 80까지 20년입니다. 요 20년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하루가 24시간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무지개 바쁘지요. 일해야지, 술 먹어야지, 연애도 해야지. 하루가요 100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이놈의 시간이 안 갑니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그거 다 빼도요 하루에 11시간 정도 남거든요. 얼마 전에 어느 재벌 그룹에서요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들을 부부를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켰대요. 거기 갔다 온 분이 그래요. 강사가 오더니 그러더랍니다. 다음 달부터 정년퇴직이시죠?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하루 일과, 일주일 일과, 한 달 일과표를 예상을 해서 한번 써보세요. 이걸 뭐라고 쓸까? 막연히 앉아있는데 마누라는 어떻게 쓰는가? 봤더니 그냥 받자마자 써내려가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계모임 갔다, 육선임 갔다, 딸내집 갔다, 그냥 줄줄줄 써내려가는데 자기는 10시까지 써놓고 나니까 쓸 말이 없더래요. 남자들이 이렇습니다. 최소한요 11시간 남아요. 곱하기 365일, 1년이죠? 곱하기 20년, 이게 바로 8300시간입니다. 그럼 8300시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회사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 연평균 2092시간입니다. 8300을 2092로 나누면요 약 38년이 돼요. 느낌상으로는 퇴직하고 20년만 해도 현역 시절에 38년에 해당한다. 100살까지 40년을 생각하면 76년입니다. 후반 인생이. 도대체 이 긴 인생을 뭐하고 살아야 될 거냐?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많이 들은 말이 있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아닙니다. 앞으로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그러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선진국에서는 노후에 대비하는 방법이 두 종류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살 건가? 제 생각에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 7, 80%라고 생각합니다. 살기는 갑자기 오래 살겠죠? 금리는 또 얼마나 벼락같이 떨어졌습니까? 몇 억을 모으기 어렵지만 몇 억을 모아봤자 은행에 갔다 예금하면요 세금 떼고 나면 금리가 몇 푼 안 돼요. 모자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통계청 자료에서 뽑아본 건데 전국의 베이비부머 세대 55년생부터 63년생 그분들의 가구당 평균 총자산이 4억 3천, 빚이 있습니다. 부채 차입금 평균 8천, 빼면요 3억 5천, 이게 순자산 자기자본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3억 5천 정도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3억 5천 중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집값이 3억 2천이에요. 얼마 남아요? 3천 남잖아요. 이걸로 30년 40년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3천만 원 가지고 주식 사서 튀겨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집을 팔아서 살아야 됩니다. 이 715만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집 팔려고 내놓으시작하면 우리나라 집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요 몇 년 수도권에 집값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재산이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지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제일 많이 가입한 게 국민연금인데 2112만 명, 이 사람들이 받을 걸로 예상되는 노령연금 평균 수령액이 부부 합산해서 58만 원, 이분들이 말하는 최소 생활비 월 133만 원, 적정 생활비 184만 원, 3분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퇴직연금으로 보완해야 되는데 퇴직연금 도입한 지 몇 년도 안 돼요. 또 그거 도입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 받아가지고 그냥 집 산다고 쓰고 결혼자금 쓰고 해외여행 갔다 오고 다 써버렸어요. 없어요 지금. 그러면 개인연금을 가입했는가? 아니죠. 연말에 세액공제 혜택 받으려고 그냥 가입한 거 그 정도밖에 없거든요. 보면 계좌당 평균 1230만 원. 이거 1년 생활비도 안 됩니다. 그거 아무것도 없고 단지 있다는 게 뭐냐면 집 한 채 크거나 작거나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형편이거든요.
지금 이런 형편인데 신문에 텔레비는 뭐라고 나오냐면 노후가 편하려면 10억을 해서야 된다. 최소한 7억을 해서야 된다. 저는 아주 신문기자 만날 때마다 제발 좀 그런 것 좀 쓰지 마라. 우리나라 70, 80%가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기사를 보면 도움이 됩니까? 그냥 복통 터지고 초조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온갖 사기 사건이 횡행합니다. 부동산 기획 사기, 책방에 가보면 재테크 광풍입니다. 2배로 튀기는 법, 3배로 튀기는 법. 아니 도대체 책 한 권 읽고 2배로 튀길 수 있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런 방법 없지요. 오직 하면요, 일본 경제신문에 서울에 와서 특파원으로 4년 동안 근무하고 간 일본 신문기자가 있는데 이 친구가 지네 나라 돌아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 와서 4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 그 사람은 그걸 자산관리에서 입구관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입구관리에 대해서는 쌍부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60이 돼서 번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 될 확률이 별로 없죠. 그럼 어떻게 되냐? 맞춰서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죠. 또 운 좋게 부자가 됐다. 그러면 아름답게 사는 방법. 그 사람은 그걸 자산관리에서 출구관리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입구관리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열심인데 출구관리에 대해서는 집에서 가르치냐, 학교에서 가르치냐, 사회에서 가르치냐, 공부가 너무나 안 되어 있다. 이 자식이 이러고 가는 거예요. 저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그런데요, 일본에 1억 2천만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는 사람이 100만 명도 안 되거든요. 1%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개신교, 캐톨릭 합치면요 20몇 %, 1000몇백만 명이 기독교 인구랍니다. 근데 여기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보면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때그때 주어진 경제 상황에 맞춰 사는 방법을 배워라. 근데 1000몇백만 명 기독교인들이 이걸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기독교 인구 1%도 안 되는 일본 사람한테 우리가 충고를 드려야 된다. 저는 그게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여기 있는 빨간 글자래요. 사업가, 입시생, 책상 앞에 가면 딱 붙어 있거든요. 내게 능력 주신 인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셨느니라. 그냥 새벽 기도만 열심히 나가면 만사형통. 근데요, 이게 가능한 거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앞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밑에 것만 못 매다니까 그거 솔직히 무당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요, 일본 같은 미국 가도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 거기도 많습니다. 어떡하냐?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체면불구하고 요 쪽팔리는 거 감수하고 허드렛 일이라도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벌 방법이 없을까? 이 일을 찾지요. 제가 지금부터 40년 전입니다. 1975년 딱 이 9월인데요. 일본 동경 증권거래소 이런 데 가서 제가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일본의 노인 비율이 8%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비율 아까 말씀드렸죠? 13%. 40년 전에 일본의 노인 비율이 지금 우리보다도 훨씬 낮을 때였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일본의 노인들은 체면을 버리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그때 제가 두 가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루는요, 동경증권거래소 지하에 주식이나 채권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요. 그 앞을 견학하는데 머리가 허연 70은 넘었을 것 같은 노인들이 100명 정도 앉아가지고 주식을 세고 있어요. 제가 놀래가지고 안내하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분들은 옛날에 뭐 하던 분들입니까? 옛날에는요, 회사 임원도 했고 공무원 출신도 있고 다 한 자리씩 하던 사람들이죠. 얼마씩 받아요? 시간당 500엔. 우리 돈으로 4,000~5,000원 받고 일한대요. 끝나고 제 숙소가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5시가 되니까 인류 호텔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젊은 아가씨들이 퇴근을 하고 할아버지들이 밤담번으로 교대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젊은 나이에 그거를 보고, 야,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려면 폼나고 권한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저렇게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나도 이제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저런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저는 솔직히요, 그때 그걸 본 것이 제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는요, 일도 없지만은 하고 싶어도 이 체면, 남의 눈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근데 요 한 3, 4년 전부터 우리나라는요, 3, 4년 전부터 우리나라도요, 무섭게 바뀌고 있어요. 저희 연구소에서 은퇴와 투자 이런 잡지를 냈는데 거기 소개된 분들을 보면요,
전직 교장 선생 하신 분인데 71세인데 어느 유원지에서 청소 일하는 분이 있습니다. 전직 사장을 한 분인데 서울에서 지하철 택배 한 달에 6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법니다. 작년 봄인데요. KBS 제2테레비 월요일 아침 9시 40분에 여유만만이라는 프로가 있죠. 거기에 남성남, 남철, 옛날에 왔다리 갔다리 춤추던 코미디언 있죠. 남철 씨는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남성남 씨는 한 달쯤 전에 부고 신문에 돌아가셨다고 기사 났더라고요. 금년에 84세로 돌아가셨으니까 작년에 83세지요. 그분이 텔레비에 출연하셨어요. 그분이 한때는 돈을 무지하게 버는 분이거든요. 근데 아들 사업장 없어서 날려? 본인이 투자해서 날려? 빈털터리가 된 분입니다. 근데 거기 나오셔가지고 나는 왜 실패를 했는가? 이 얘기를 쫙 한 뒤에 그분이 앞으로 경제생활을 어떻게 되는가 조언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때 나이가 있는데도 노인네 상대로 코미디를 해가지고 약간 수입이 있는 분이었거든요. 제가 남성남씨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지금 1년 만기 정기형 금리 농협 1.9%, 시티은행 1.7%, 2%가 안 되거든요. 이 저금리 시대에 허드렛 일에서라도 한 달에 50만 원을 벌면 많이 버는 겁니까? 적게 버는 겁니까? 대답이 없어요. 별 볼 일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선생님, 정기예금이 2억 원 있으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이 저금리 시대에는요, 어떤 허드렛 일에서라도 한 달에 50만 원만 벌면 2억 원의 정기예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겁니다. 그만큼 근로소득이 소중하다는 거죠. 이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10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사람 팔자 알 수 없거든요. 여차하면 부부가 체면을 버리고 허드렛 일이라도 하겠다. 이런 각오라고 사는 거. 이게 지금 재테크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제가 벌써 2달 전인데요. 경기도 일산에 동국대학 캠퍼스가 있는데 강의를 하러 들어가는데요. 경비 쓰는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안녕하세요 그래요.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바로 얼마 전에 퇴직예정 공무원 연수 때 제가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좀 쉬지도 않고 바로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요. 한 달에 50만 원만 벌면 2억 원 정기예금보다 훨씬 소중한 거라고. 원래는 이분이 퇴직하고 고생도 했으니까 한 1년쯤 놀면서 뭘 할까 그때 생각해 보려고 그랬대요. 근데 아니다 싶어가지고 바로 일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지금 주위에서 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이가 60이 돼서 먹고 살 걱정은 없게 됐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요 20, 30%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은 거기 해당이 되겠지요. 그러면 그분들은 퇴직도 했고 먹고 살 걱정도 없으니까 이제부터 놀고 먹으면 되는가? 아니거든요. 특히 이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요 퇴직하고 소일거리가 없어서 미쳐요. 요즘 서울 시내 인류 호텔에 헬스클럽 한번 가보시면요 왕년에 장관, 차관, 사장 했던 사람 다 모여 있어요. 거기서 오전 시간 때우고 오후에 커피숍에서. 얼마 전에요 정부 고관을 했던 제 친구가 있는데 술 먹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아침에 잠에서 깨면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오늘은 뭐 할까 그 생각부터 했고 그때 내려온대요. 그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40년 그렇게 살아보세요. 환장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퇴직하고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사람 뭐 하는가? 취미활동 절반, 봉사활동 절반이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일, 이런 일들을 다 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여기 있는 NPO 활동입니다. 민간 비영리 조직 자원봉사단체. 미국 가면요 200만 개 정도의 NPO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일본도 이 NPO가 급속하게 들고 있어요. 사랑의 집짓기, 헤비타트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서 퇴직하고도 보람있게 뭔가 일을 합니다. 그리고 현역 시절 같으면 100을 받았을 텐데 한 30 내지 40 정도만 받습니다. 먹고 살 걱정은 없는 분들이니까. 그러면요 60 내지 70은 사회공헌 활동, 요즘 유행하는 재능 기부입니다. 그리고 30 내지 40은 용돈벌이, 아주 공짜는 또 재미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퇴직자의 70% 정도는 자기 형편에 따라서 생활비가 모자란 사람은 허드렛 일에서라도 몇 푼 벌고, 생활비 걱정이 없는 사람은 취미활동, 자원봉사활동 하면서 점심값, 커피값, 교통비 정도 받는 그런 일들을 다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나는 나중에 뭘 가지고 이런 일을 해볼까? 그거를 지금부터 미리미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끝나면 퇴직하고 나서는 이미 늦거든요.
제가 정년 후에 8만 시간이라는 책에다가 그런 사례를 13분을 소개했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2분만 소개할게요. 한 분은 지금 74세인데 한국전력에서 58세에 퇴직한 분입니다. 이분이 옛날에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전력에 취직을 했는데요. 처음에 발령받은 데가 충청도 공주지점이었대요. 근데 그때 한전의 공주지점 지점장이 생뚱맞게도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은 분이었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일본 사람 친구가 있는데 주말이면 일본에서 온대요. 둘이 공주, 부여, 고적답사를 다니는데 자기는 시집주건 쫄백이니까 가방 들고 따라다녔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관심을 갖게 됐대요. 책도 읽고 유흥주 씨아시오 문화재 청장했던 분, 그분이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이 책을 사가지고 주말을 이용해서 그 코스를 그대로 다녀봤대요. 3년 걸렸답니다. 퇴직하고 집에 있는데요. 어느 시니어 클럽에서 전단지가 날라들었습니다. 종로구 거주자로 문화유산 해설에 관심 있는 사람 모여라. 가서 6주 교육받아가지고 문화유산 해설가가 됐어요. 이분은 지금 74세인데 일주일이 너무나 바쁘답니다. 일주일에 사흘은요 배우로 다닌대요. 배우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아니래요. 지금 고급의 강좌를 공짜로 줄 수 있는 게 막 깔려있대요. 그리고 사흘은요 경복궁, 창덕궁, 덕숭에 가가지고 문화유산 해설하고 약간의 수당을 받는답니다. 그분 요즘 일본만 배운다고 난리예요. 74세인데 앞으로는 일본 사람한테 해설하겠다는 거예요. 자, 또 한 분, 이분도 똑같이 74세인데 충청북도 청원군에 살고 계십니다. 제가 그 시골에 있는 분을 어떻게 알게 됐는가, 저희 집사람이 경기도 일산에 있는 국립암센터에서요 직장암 수술을 했는데 그분이 저희 집사람하고 직장암 수술 동기생입니다. 같은 날 수술하고 옆방에 입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분도 중학교 교장을 했는데 이분은 교장을 끝내자마자 100만 원을 가지고요 연꽃 재배를 시작했대요. 원예가 취미였답니다. 제가 4년 전에 이분을 동아일보에 크게 소개를 했거든요. 취재를 가서 보니까요 1000평 정도의 연꽃 재배 전문가가 돼 있어요. 이 직장암 수술하게 되면 6개월 동안 인공항문으로 밖으로 뺍니다. 6개월 후에 다시 집어넣어요. 보건수술. 이분은요 인공항문을 찬 채로 항암 주사를 맞으면서 반일, 흑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통을 잃을 수가 있고, 그분이 그래요. 옛날 교장 같이 했던 분들 모임 있어서 가보면요 화제가 딱 3가지래요. 첫째, 고수 덮친 얘기. 둘째, 바둑돈 얘기. 셋째, 산에 간 얘기. 특히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퇴직하면 다 산악인이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출근할 때가 있다. 지금요 알게 모르게 놀고 있는 땅이 많답니다. 100평 정도의 비닐하우스만 갖고 있으면 굶어 죽을 염려는 절대 없는데 왜 사람들은 일 없다 그런지 모르겠다. 그분 얘기입니다. 제가 벌써 재작년인데요 6월 2일자입니다. 토요일자에 중앙일보예요. 전면 2면에 걸쳐서 특집이 있었거든요. 제목이 뭐냐, 60대 70대 황혼의 전쟁.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서울대학교 한경애 교수라는 분이 연구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 수명도 짧고 애도 많이 낳고 손자 손녀 봐줘야 되고, 그래서 부부가요 단둘이만 사는 기간이 평균 1.4년이었대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 거의 없는 거죠. 근데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요 20년 이상을 단둘이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본 노하우가 없거든요. 이거 준비 없이 대책 없이 살았다가는 왼수되거든요. 애들 있을 때는요 싸웠다가도 애들 때문에 할 수 없이 화해를 하지요. 솔직히 저도 수없이 때려치고 싶었지만 그거 어떡합니까, 애들 때문에. 또 젊을 때는요 싸웠다가도 밤이 되면 또 그 생각이 나가지고 화해를 하거든요. 결혼들 안 하셨나? 무슨 말인지 모르는 모양이네. 근데 이게 60, 70대에서 싸워보세요. 삐쳐가지고 각방 쓰다가 잘못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대책이 뭐냐, 남자들은요 돈이 되든 안 되든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년을 3번 맞이한다고 그러죠. 첫 번째가 고용정년, 보통 회사 55세. 근데 아직도 몸이 쌩쌩해. 그래서 허드렛 일이라도 자원봉사활동이라도 자기가 정해서 하는 이 일의 정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러가는 정년, 인생 정년이죠. 고용정년, 이 일의 정년, 인생 정년, 이 3번의 정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준비를 하고 사는 게 재테크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여기까지 결론입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제가 오늘 강의장에서 이 말을 꺼냈더니요, 한 남자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왜 남자들한테만 일을 하고 난립니까? 점심때 좀 시내 의원시험 한번 가보세요. 맛있는 거 여자들이 다 먹고 있고, 헬스클럽 한번 가보세요. 땀 뻘뻘이 운동하는 거 여자들인데 왜 남자들한테만 일을 하고, 지 마누라 지가 얘기해야지 제가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여성분들도 이 후반 인생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자기 남편이 소일거리를 갖도록 준비를 하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경기도 일산에 강의라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요, 택시 기사분이 60세가 좀 넘은 분인데 옛날에 외국 회사에 서울 한국 지사장을 했대요. 그때는 에쿠스 폼나고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자기 부인이랑 그래 다녔답니다. 근데 이분이 대단한 게 거기 퇴직 딱 하자마자요,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운전을 시작을 했는데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게 자기 이제 목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3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해야 된답니다. 근데 무사고 지금 1년 8개월이 돼, 그때. 그 이제 아무리 1년 2개월 지나면요, 자기 개인 택시 사가지고 쭉 갈 거래요. 주위에서 그 사람한테 당신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 칭송이 자자한데, 정작 자기 부인하고 자기 딸이 동네 창피하게 운전이 뭐냐고 그런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생 헛살았다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마누라와 딸이 자기 이거에 대해서 별로 대단하게 생각을 안 하고 창피하게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의 도움이 없이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자, 또 남자분들은요, 열심히 하다가 퇴직해서 집에 갔는데 요즘 온갖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삼식이가 뜨고 영식이가 뜨고, 그런 말 들으면 뿔 따고 나죠. 우울증 걸립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나만 바꾸면 되는 게 뭐냐면, 다들 뭐냐면 우리 지 마누라만 싸가지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내 마누라만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마누라 다 똑같다. 대한민국 마누라만 싸가지 없는 게 아니라 세계 마누라들 다 똑같다. 그러면요, 대책을 내가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본에 오가와 유리라고 은퇴 전문가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에세이를 보내고 있는데요, 몇 달 전에 에세이의 제목이 뭐냐,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 어떤 남자가 인기가 있는가? 요리 잘하는 남편? 요즘 텔레비 틀기만 하면 난리죠, 요리가 그냥. 그대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거기에 답이 없어요. 집에 없는 남편이래요. 그러니까 뭐 이게 세계 다 똑같은 거니까 나 마누라 탓할 거 없어요. 그냥 자기는 그래서 퇴직하고도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자기만의 시간, 소일거리를 갖도록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을 하는데 무슨 뭐 통닭집을 할 거냐, 무슨 제조업을 할 거냐,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요, 요즘 생각지도 않은 직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메가더 스쿨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교장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왜 메가더라고 지었냐, 메가더 사령관이 인천 상륙작전할 때 나이가 70살이었답니다. 자기도 메가더처럼 하겠다. 저 혼자 학교 만들고 지가 교장이에요. 그 사람은요, 몇 년 전에 스마트폰이 나오자마자 그걸 활용해서 광고도 하고 무슨 그림도 그리고 뭐 이런 거를요, 8가지를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조언을 해주고 다른 사람한테. 지금 그런 직업들이, 생각지 않은 직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기 하고 있던 일과 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요, 직업의 수가 11,400개인데 일본은 25,000개고 이 미국은 36,600개랍니다. 이만큼 다양화지가 돼가면서 직업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걸 결부시켜서 한 10년 전부터 미리미리 잘 생각해 보면요,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노후자금을 몇 천만 원 마련했습니다. 어떤 분은 몇 억을 마련했습니다. 옛날에는 금리가 쏠쏠했거든요. 1년 만기 정기의 금리가 10%일 때는 정기예금에서 금리 수입이 한 달에 100만 원이 필요하다. 1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예금이 그 10배, 1억 2천에 되거든요. 지금은요, 2%가 안 되니까 6억 있어도 한 달에 100만 원의 금리 수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냐 아니냐 말이 많은데, 소득 수준에 관한 한 이미 선진국입니다. 미국 CIA가 구매력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을 계산해서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는 33,200달러로 영국, 일본, 프랑스가 우리보다 약간 많아요.
스페인, 이태리는 선진국인데 우리보다 적습니다. 이 말이 뭐냐? 앞으로 무지무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좋아질 가능성보다 가만히 있거나 나빠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요, 보세요. 70년대, 80년대는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작년보다 금년이 좋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3, 40년 동안 아주 고성장 시대, 이 특별한 시대를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이 몸에 딱 박혀 있는 겁니다. 근데 연초에 4% 성장한다고 했더니 3%, 2%, 엊그저께 보니까 0.3%, 드디어 빵 퍼센트 시대가 온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한다면 뭐냐? 우선 노동인구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55년에서 63년이 우리 베이비붐 세대지요. 이때 전국의 전기 보급률이 20%가 안 됐거든요. 이때는 전기도 안 들어오지, 저녁에 두 놓친 데가 마땅히 리크레이션도 없어서 그러겠지만은 어떻게 6.3명을 낳습니까? 무지막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노동 현장에 투입되면서 우리나라가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2005년 1.08명.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요, 프랑스가 154년 동안에 진행된 거가 일본은 36년 동안에 진행이 돼. 그래서 일본도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26년 동안에 진행이 돼버린 거거든요. 프랑스 같은 나라는 154년 동안에 서서히 적응을 해가면 됩니다. 우리는 그냥 총알같이 적응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을 빨리 빼지 않고는요 노후가 이게 고통스럽게 돼 있어요. 한 달 전인가요? 두 달 전에 주말 드라마 끝났죠. 징비록, 임진왜란 그 당시 그 드라마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요, 풍신수길이 그 미친 자식은 왜 조선을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조상들을 괴롭혔을까? 사카야 다이치라는 사람이 쓴 이 조직의 성소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길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요, 1592년 임진왜란 일어나기 그 전 100년 동안이 일본이 전국시대였답니다. 그때요 풍신수길이 뒤 따라다니는 놈은요 매년 고성장하는 겁니다. 땅 뺏으면 나눠주고 땅 뺏으면 나눠주고. 근데 일본을 통일해버리니까 뺏을 땅이 없는 거예요. 졸지에 그냥 0%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 100년 동안 쌈 많은 놈들 그냥 놔두면 큰일 나거든요. 무사, 사무라이. 그 대책이 뭐냐? 1번 신상품 개발, 조선과 중국과 무역을 해가지고 해결하자. 근데 조선, 중국이 무역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외놈들하고. 그러면 두 번째 신시장 개척, 아예 그냥 조선과 중국으로 쳐들어가 버리자. 100년 동안 전쟁만 했으니까 전쟁의 노하우가 끝내주잖아요. 만만하니까 전쟁이니까 그냥 쳐들어온 거예요. 뺏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다 그런 걸 갚아냈습니다. 풍신수길이 죽었어요. 그 아들이 물려받아가지고 누가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망해버렸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잡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성장 체질과 기질을 부정하는 거. 그리고 성장 지향은 악이라는 교육을 끊임없이 시켰어요. 수염 길른 놈들 잡아 죽였습니다. 대문 높이성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무사들이 우리 성장 폼만 잡으면 죽는구나. 그때부터 내면으로 성숙돼 가는 거거든요. 무사도가 뭐고? 교양, 인격 수양, 근명 충실, 전문가가 되는 거죠. 이게 영원히 고성장할 수 없는 거거든요. 고성장하다가 저성장 시대에 들어갔다가 고성장하다 이런 거거든요. 저성장 시대에는 뭐냐? 전문가가 돼야 살아남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이 결핍의 시대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 건가? 그 첫 번째 대비 방법이 뭐냐면요, 절약이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절약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김새는 표정입니다. 야, 너 돈 버는 방법 얘기해 줄까 해서 지금 졸려 죽겠는데 듣고 있는데 겨우 한다는 게 절약하라고? 아니, 그건 모르면 어디가 있어.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지난 3, 40년 동안 고성장 시대, 아주 특별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이 많다는 겁니다. 필요 없는 자동차. 재미교포가 서울로 와서 근무를 하다가 얼마 있다 뭐라고 하냐면요, 세상에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도시가 세계 몇 개 없는데 1km 가면서 자동차 끌고 가더라 이거죠. 필요 없는 자동차, 교육비, 결혼비용, 경조사, 앞으로 작심하고 아끼지 않고는요 노후 준비 안 되게 돼 있어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의미 있는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핍의 시대 대비해 어떤 무기 준비하나요? 결핍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란 상황을 말합니다. 고도 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아도 괜찮았습니다. 성취할 기회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성취의 기회가 적고 평준화하는 저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을수록 좌절하고 불행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 있는 부모들은요, 다른 것보다도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모임에 갔더니 유명한 교수가 제 옆에 있는데요, 이 외동딸이랍니다. 금년법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아직 취업을 못했대요. 괜찮은 대학 나왔고 유명한 교수가 한 번만 부탁하면 안 될 것도 없는데 안 한답니다. 재수해서라도 네 힘으로 들어가라.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딸이 용돈이 궁한 것 같은데 자기 돈 있거든요. 주고 싶은 마음에 꿀떡 같은데 참고 참는데요.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한 달에 10만 원 쓴 사람이 9만 원을 쓰게 되면 10% 절약한 겁니다. 고성장 시대에는 그까이 주식 사서 부동산 사서 10% 수익 내면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는 엿장수맘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절약은 하기에 따라서는 자기 의지대로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10년쯤 전에 일본에 책방에 가니까 절약에 관한 책들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아니, 돈 버는 책이 없고 뭐 이런 책이 있는 거야? 연수 끝나고 한번 시인의 서점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나라 서점에도 여자의 습관,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120만 원 한 달 살기, 이런 책이 지금 우리나라 서점에도요 쫙 깔려 있습니다. 선진국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요 절약의 중요성이 높아질 겁니다. 내가 노후 자금이 몇 억 있다 한들 아들이 사업하다 실패했다, 신용불량됐다, 손 내밀면 우리나라 정서에서 안 도와주고 못 빼거든요. 그거 도와주고 쪽방에 산단 말이죠. 이 우리나라는 다 큰 자식이 부모한테 얹어 사는 걸 캥거루라고 그러죠. 지금 우리나라에 캥거루가 얼마나 있는 줄 아십니까? 48만 마리가 있답니다. 근데 캥거루가 이 말 들으면 열받는데요, 캥거루는 지 새끼를 1년 딱 보호하고 쫓아버린답니다. 우리는 끝이 없잖아요. 근데 그 캥거루를 일본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요,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그러는데 번역하면요 기생충적 독신이란 뜻이랍니다. 일본의 35세에서 44세까지 10년 인구가 1895만 명인데 그 중에서 결혼 안 하고 부모한테 얹혀 사는 이 기생충적 독신이 295만 명이랍니다. 그러면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직업 있는 놈은 그나마 괜찮은데 없는 놈이 더 많거든요. 부모 사망 신고 안 오고 몰래 연금 다 먹거나 아니면 극빈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줄을 따라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영국에서는 키퍼스, 부모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자녀들, 그러니까 몇 억 있어봤자 이 자녀 리스크에 걸려버리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자식한테 돈 퍼붓는 나라가 없거든요.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고 그 난리인데 미국 등록금이 훨씬 비싸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나 일본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은 부모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미국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 지놈들이 융자 받아서 다니고 취직해서 갚겠지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 비용은요 우리와 일본이 또 달라요. 일본에서는 젊은 애들이 결혼 비용 부모한테 신세 좀 지려면요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어떻게 조금만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이 정도거든요. 얼마 전에 일본의 한 큰 회사 사장이 서울에 왔는데 밥 먹다 뭐라고 하냐면 얼마 전에 자기 딸이 아빠 집 사는데 조금만 좀 보태주세요. 그래서 자기는요 사돈을 만나가지고 신사협정을 했대요. 우리 얼마씩 도와줄까? 1인당 150만 엔 1,400만 원씩 도와주고 끝내버렸대 그 부자가. 근데 우리는요 끝이 없잖아요. 보세요. 이거 전국 평균이니까 대도시는 훨씬 더 들 거예요. 딱 중간층이 아들이 1억 700만 원, 장가가면 오지도 않은 자식이 돈은 더럽게 들어요. 아들만 둘 있으면 골치 아픕니다. 이렇게 쓰면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나라 50대 60대가 648만 가구인데 그 중에서요 결혼 비용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교육비를 왕창 썼습니다. 조기 퇴직했습니다. 금리는 2%가 안 돼. 100살까지 살아야 돼. 42%가 은퇴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은퇴 빈곤층이 뭐냐? 부부 월 생활비가 94만 원 이하로 살아야 되는 집. 근데 지금처럼 계속 결혼 비용을 써대면요 17%가 추가가 돼가지고
60% 정도가 은퇴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요,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돈을 그렇게 쓰면 자식놈들은 부모한테 고맙게 생각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오히려 집안이 어려워서 어릴 때부터 스스로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체득한 애들은요, 부모 생각을 해요. 재작년 여름입니다. KBS 제1테레비 수요일 저녁 7시 반 스카우트라는 프로에 전국의 특성화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우리은행에 취직 도전하는 걸 보여줬거든요. 전국에서 200몇씩 모여가지고 12명 뽑아 거기서 4명, 4명에서 1명 그 뽑는 과정을 텔레비로 보여줬어요. 제가 심사위원을 했는데 심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유머를 섞어가면서 설명하는데 프레젠테이션 제 밑에 있는 대학 나온 연구원보다 100번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이 어려워서 지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동생 용돈도 주고 엄마 생활에도 보태고 그런 애들인데 그렇게 부모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주 감동했어요. 근데 한편 결혼비용 처벌하는 들 한번 보십시오. 부모가 내 결혼비용 때문에 힘들어하셨다? 아니요가 65%. 나는 남들에 비해서 적게 쓴 편이다? 얘가 65%. 이 싸가지가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싸가지 없어도 좋아요. 지름들만 잘 되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부모들은요, 논 팔고 집 팔아 가지고 자식을 시험만 잘 보게 만들어 놓으면 본전을 뽑았거든요. 괜찮은 대학에 들어가서 괜찮은 회사 들어가 가지고 그럭저럭 육식까지 다니고 그러면 부모 부양하고 우리 부모들은 본전을 뽑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천하 없이 인류기업을 들어가도 40대 중반이면 언제 잘릴지 모른다니까요. 연초에 국제시장 그 영화 난리 쳤잖아요. 주인공 덕수가 마지막에 울먹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자식 세대가 아닌 우리 세대가 힘든 세상의 풍파를 겪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요즘 나이 든 분들이 젊은 애들한테 이 말하면서 똑바로 해 이놈들아 그러거든요. 젊은 애들이 똑바로 할 것 같습니까? 웃어요. 미쳤다고 그래요. 그놈들은 뭐라고 대답하냐? 당신네들이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집도 뭐 집값 올려놔서 우리는 집도 못 사잖아요. 당신네들이 대학은 미쳤다고 왕창 만들어 놓고 그 경제는 이꼴로 만들어서 취직도 안 되게 만들어 놓고 걔네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요, 젊은 애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냉혹한 사회인가 이거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제가 일본의 가족 사회학자가 쓴 책을 한 권 사왔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의 젊은 애들의 공통점을 쓴 겁니다. 제목, 젊은이에게 냉혹한 사회. 일본도 젊은 애들에게 냉혹하답니다. 근데요, 지금 이 일본의 작년 대졸자 취업률이 87%, 우리나라는요, 작년에 대졸자가 48만 5천 명인데 취직한 애가 28만 4천 명, 58%. 그 안에는 군대 간 놈, 대학원 간 놈, 이거 포함되거든요. 그거 취직입니까? 빼버리면요 50%가 될까 말까예요. 둘 중에 하나가 취직이 안 되는데 밥이나 잘 먹고 옷이나 깨끗하게 입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미치는 거지요. 그러면 취직하면 또 만수무강인가? 아니거든요. 여기 경희대학교 신동규 교수가 발표한 건데요. 남자가 주 직장에서 45세까지 근무할 확률 60세도 아닙니다. 50년 이전 출생자는 7, 80%, 58년 개띠는 40%, 60년생은 20%. 이제 3년 다니다 관두고 취직하고 또 관두고 또 취직하고 6번 정도를 해야지 겨우 60까지 다니는 세상이에요. 시험 잘 보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씩씩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모들이 냉혹한 사회에 자식들이 견디도록 강인하게 키웠는가? 물러터진 부모, 이 특히 물러터진 엄마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거든요. 물러터진 엄마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대학에서 강의를 하나 맡고 있는데요. 교수님이 한탄하는 겁니다. 요즘 대학생 중에 수강 신청을 엄마가 와서 대신해 준 놈이 있대요. 설마 진짜예요. 어떡하냐? 엄마가 학교 행정실에 가가지고 행정실 직원 하나 꼬셔가지고 학점 후하게 주는 교수가 누군가 시간표 짜서 아들한테 준대요. 제가 그랬어요. 그놈의 새끼 신혼여행 후 대신 아버지 모르겠다고. 제가 있던 회사에서요, 해외 장학생을 모집하는데 본인들이 와서 물어보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들이 와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놈들 조사해가지고 이름 조사해서 그냥 점수 깎아버리라고 그냥. 진급시험 떨어졌다고 엄마가 와서 항의하고. 이 물러터진 엄마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 아들은 공부 잘하니까 걱정 없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요, 공부 잘하는 놈들이 더 걱정이거든요.
이거는 실화입니다. 실화인데요. 어느 기업에서 국제 비즈니스라는 부서가 하나 생겼는데 스카이대학 나와서 미국 유학해가지고 영어 유창한 애들을 고액 연봉으로 스카우트 해왔습니다. 한 4년쯤 비즈니스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너무 짧아. 그 부서를 해체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이때 애들은 마땅히 갈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고액 연봉 받는 게 화가 되는 거예요. 직장인은요, 일시적으로 고액 연봉 받는 걸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영원히 그렇게 받을 걸로 착각해가지고 생활 수준, 소비 수준만 높아지고 저축이 없어요. 실직했는데. 그런 놈들이 부모 등골 빼먹습니다. 저는 오직 하면요, 이어령 교수가 얼마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셀러리맨도 자영업자와 똑같은 마음으로 뛰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테크가 문제가 아니고 부부가 자녀 교육 문제,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어디 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가지고 공통된 인식, 소신을 가지고 교육과 결혼 문제를 바꿔야 애도 살고 나도 산다. 지금요, 그렇게 바꾸는 사람이 의외로 늘고 있어요. 우리 부부만 지금 멍청하게 있는 거 아닌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시간 없으니까 얘 하나만 드릴게요.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요. 아들이 4명입니다.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초등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아버지 따라서 런던에 살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얘를 여름 캠프에 초청했답니다. 갔어요. 한 달 캠프하고 오려고 그랬더니요, 영국 교장이 잘 봤는지요, 얘를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놔둬라. 장학금이 되니까 놔뒀어요. 1년이다 또 전화가 왔어요. 얘를 3학년까지 그냥 그대로 놔두면 옥스퍼드 대학교 틀림없다. 장학금이 되니까 놔둬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부모들이 그 말 들으면요, 절 수백 번 하고 보냈겠지요. 근데 이분은 정중하게 사양을 하고 데려왔다는 거예요. 대단히 감사한데요, 저는 제 아들이 미성년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부모 형제와 부딪히면서 살아야 가족 간의 정이 생기고 봉사정신, 희생정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데려왔어요. 거기 놔뒀으면 옥스퍼드인데 여기 와보니까 시험 잘 보는 기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방대학을 갔답니다. 1학년 1학기 때 만주연변과학기술대학의 김진경 총장, 그분한테 걔를 보더니 너 우리 학교로 전학 올래? 전학 갔어요. 다들 학력을 상승시키고 가는데 얘는 만주로 강등시키고 갔습니다. 3년 반 동안에 1년 동안을요, 신장성 우르무치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갔다 왔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조선족을 사귀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유학 온 고려인을 사귀었습니다. 북한 유학생 사귀었습니다. 신장성 위글족 소수민족 사귀어. 물론 한족도. 중국어 능통해? 고등학교 때 영어 잘했어? 이 아시아의 시대에 걔는 앞으로 무슨 일 할지 모른대요. 제 밑에 연구원이 있는데 그 부인이 초등학교 4학년 담임선생인데요. 얼마 전에 4학년 애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냐고 조사했더니요, 60%가 공무원이라고 대답했대요. 우리나라는 5천만이 공무원 되게 생겼어 지금. 그놈들이 뭘 알아서 공무원이라고 대답합니까? 엄마가 시켰겠죠. 위험한 데 가지 마라, 안전한 데 가라.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세계 181개국에 가서 오줌 싸고 있거든요. 유태인보다 더 많은 나라에 흩어져서 활약하고 있어요. 그 덕에 이만큼 사는 겁니다. 근데 5천만이 다 공무원 되려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지금 그래서 제일 시급한 게 뭐냐, 우리 애들에게 제대로 된 직업관을 심어주는 거.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 강당에 직업선택 10개명 유명하지요. 1번, 월급만 있는 데 가지 마라. 이제 월급은요, 회사가 주고 나라가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남다른 주특기가 있어가지고 적은 금액이라도 회사를 옮겨서라도 오래오래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 100세 시대에는. 남들이 몰려가는 데는 절대 가지 마라. 요즘요 100대 1, 200대라는 데는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주식으로 말하면 천정 근처에 와 있다는 증거거든요. 언제 폭락할지 모릅니다. 작년 가을에 그 재벌그룹 200대 1, 300대 1 그날에 치더니 엊그저께 그 계열사 2,000명 자른다고 신문 났더라고요. 40세부터. 덧없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부모와 마누라와 약혼자가 결사가 안 된 데는 무조건 가라. 거기 가면 틀림없다. 근데 제가 42년 직장 생활해 보니까요, 이 말이 맞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부모 자식이 소신이 있어야지. 그러고요, 우리가 애들에게 이 중산층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산층이라는 게 뭔가, 인터넷에서 이거 보셨죠?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 아파트 30평 이상, 아파트의 평수가 신분의 상징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는요, 작은 집 갖기 운동, 스몰 하우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대요. 자동차 2000cc 이상, 신분의 상징이죠. 근데 선진국에서는요, 갑자기 큰 차 타면 둘 중에 하나, 깡패 아니면 졸부래요. 미국의 중산층 보세요.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페어플레이를 할 것,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용기가 있을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비평지 하나 정도 받아볼 것. 10억 있으면 뭐합니까? 이게 안 되면 중산층이 아닌데. 그리고 우리가 애들에게요, 이 영어 수학 말고 가르친 게 있습니까? 돈 관리를 가르쳤는가? 경제적 자립을 가르쳤는가? 근데 막말로 영어 수학 이거 못해도 밥 먹고 살거든요. 근데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거 모르면 평생 고생하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책을 쓰면서 조사해 봤는데요,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이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 내용이 무려 43페이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1페이지, 2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도 선택 안 하면 이게 배우지도 않아요. 이 뭡니까? 수능 시험에요, 경제 선택이 1.5%밖에 안 돼요. 배우질 않으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죄송하지만 알고 계십니까? 학교에서 안 가르치면 부모라도 가르쳐야죠. 그래서 애도 망쳐먹지 않고 아낀 돈으로 자기 노후 대비를 해야 돼요. 아, 그 돈으로 이제 재테크하란 말이구나. 아니거든요. 보세요. 선진국 사람들은 노후의 주 수입원이 뭔가. 많은 분들이요, 선진국이라고 하면 노후 자금을 몇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 아닙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저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 7, 80% 이게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는 여기에 해당하는 게요, 선생님하고 공무원밖에 없기 때문에 13%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노인네들은 그동안에 뭐 먹고 살았을까요? 보세요. 30년 전에는 자식이 도와줬잖아요. 72%. 근데 이게 그 사이에 30%로 줄어버렸어요. 일본도 1.9%인데 옛날에는 다 이랬거든요. 이것이 지금 이렇게 일본도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10년쯤 지나서 이 조사 다시 하면요, 자녀의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미국처럼 1.7, 0.7, 일본처럼 1.9, 독일처럼 0.4 이렇게 될 거예요. 선진국 어느 나라를 봐도 자식이 부모 생활비 도와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1960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수명이 54세였습니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수명이 85세입니다. 그러니까 31년 늘어났거든요. 60년대까지만 해도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기간이 평균 5년이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 20년에서 25년,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예요. 자식도 노인인데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거 없어요. 국민연금 부부가 빨리 들어야 되고, 직장인은 퇴직연금, 그걸로 모자라니까 한 달에 10만 원이 10만 원이라도 개인연금. 이 100세 시대에는요,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3층 연금이라고 하거든요. 3층 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가정주부가요, 한 달에 8만 9천 원씩만 30세부터 국민연금을 이미 가입하면요, 60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 46만 원씩 받아요. 물가 오르면 늘어납니다. 남편 거하고 합치면 절대 굶을 염려 없거든요. 근데 이거 못하고 나 이미 퇴직해버렸는데 뒤늦게 어떡하지? 그러면 살고 있는 집, 고향의 땅 과감하게 은행에 맡겨놓고 생활비 받아 쓰다가 갈 때 정산하는 겁니다. 주택연금, 농지연금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지요. 에이, 그래도 갈 때 자식한테 집 한 채는 주고 가야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0살에 가시면서 자식한테 집 줘봐야 그 자식 70살이거든요. 뭐 하겠어요? 신세 앉는 게 낫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몇 억이 있어야 노후 대비가 된다. 우리나라는요, 있지도 않은 몇 억 때문에 다들 미쳐버리거든요. 근데 몇 억이 있으면 놀이로 놈이 많아요. 누가? 첫째 사기꾼이 놀이죠. 둘째 아들 사위 놈이 놀입니다. 아들 사위가 뭐 청도 가서 놀이냐? 아니죠. 내가 몇 억을 들고 있는데 아들 사위가 사업하다 실패했다? 우리나라 정서에서 안 도와주고 못 빼거든요. 그거 도와주고 쪽방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줄 때 도와줄 망정 두 노인네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저생활비 정도를 이 3층 연금 아니면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으로라도 확보하고 있어야 100살에 갈지
100열살이 갈지 모르는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고 혹시 자식이 잘못되더라도 자녀 리스크에 대비하는 거다. 재테크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연금으로 이게 최소생활비가 확보된 분들이니까 문제는요, 나중에 퇴직하실 때 그거를 목돈으로만 받지 않으면 됩니다. 목돈으로 받는 순간 비극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건 한번 나중에 보시고요. 이제 자산관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산관리 할 게 뭐냐면요, 연수 끝나고 집에 가셔서 주말에 부부가 앉으셔가지고 우리 집의 재산이 부동산, 집, 가게, 땅, 금융자산,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 뭐가 있는가 한번 쫙 나열해 보세요. 시가를 씁니다. 그리고 부채가 또 얼마 있는가, 은행에서 신용금고에 돈 빌려온 거, 그거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만들어 보세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물론 이제 만들 때 조심할 거 있지요. 혹시 비자금 감춰두고 뽀록나면 안 되니까 그건 조심하세요. 근데 만들어 놓고 보면요, 우리나라 가정은 부동산이 평균 73%, 이게 문제예요. 노인네는 더 많아. 82% 몰빵, 집에 깔고 죽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일본도 1990년에는요 부동산 비중이 60%, 우리나라 거의 비슷했어요. 이게 지금 29%로 줄어버렸어요. 미국도 마찬가지. 왜 그럴까? 저는 이유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집값, 땅값이 떨어진 거예요. 둘째,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집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진국에서는요 실물로 부동산이나 가게, 이 집이나 가게를 갖고 있다가 세를 놓죠? 세를 안 내죠? 못 쫓아내요. 소송해야 돼요. 이 빌려 사는 사람의 권리가 그렇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물로 부동산 갖고 있다가 세를 놨어, 안 내, 그러면 이제 싸워야 돼요. 골치 아파. 그러니까 그냥 부동산 투자를 실물에 골치 아픈 데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사는 겁니다. 미국, 일본도 부동산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의 투자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펀드는요, 이게 펀드이기 때문에 금융자산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은 70% 정도가 이 금융자산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문제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이 비율을 보여드리면요, 대부분 분들이 얼굴 표정에 나타납니다. 저 친구 증권회사에서 왔구나, 이제 주식 사라고 꼬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부동산 안 된다고 해놓고 보나마나 이제 막판에 가면 주식 사라고 할 거야. 지금 한 4분 정도가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요, 아니에요. 부동산이 꼭 나쁘다는 게 아니고 몰빵되어 있는 게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을 사든지 팔든지 자기 맘인데 생각을 바꿔야 될 게 있는데, 첫째가 뭐냐,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 나라다. 그 땅은 해외에서 수입도 못 해오잖아. 그러니까 다소 비싸게 사더라도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올라. 땅에 묻어두는 게 최고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그랬죠. 근데요, 앞으로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거다. 그런 눈으로 땅을 보셔야 돼요. 그거를 첫 번째로 경험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에서는요 18세기 후반에 땅값이 쫙 오르다가 어느 날 영국 정부가 밀 수입의 자유화, 먹는 밀을 해외에서 3분의 1 값으로 절반 값으로 마음대로 사다 먹어라. 이 말은요, 밀을 싸게 사온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땅을 싸게 사오는 효과가 있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영국의 땅값이 갔어요. 그 다음에요, 일본이 또 그런 경험을 끝냈습니다. 여기 일본 전국의 상업용지 1974년 평균을 100으로 볼 때 248까지 올랐는데, 문제는 이 전입니다. 70년대 초에요, 일본의 땅값이 무지막지하게 올랐어요. 그때 일본에 다나카 가쿠에이라고 중학교에 나온 총리, 수상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일본 열도 개조론, 이걸 부르짖으면서 일본 땅값을 무지막지하게 올렸어요. 그렇게 오른 데서 또 올랐어. 1991년이 일본 땅값이 피크일 때입니다. 얼마나 비쌌는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지요. 일본 동경의 중심가에 가면요, 왕궁이 있는 구가 있습니다. 지오다쿠. 우리 서울로 말하면 창경원, 경복궁에 있는 종로구와 같은 구입니다. 어느 날 일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지오다쿠 하나만 오늘 시세로 팔면 그 돈으로 카나다 땅을 송두리째 살 수 있대요. 아니, 세상에 땅값이 얼마나 비싸면요, 동경 시인의 종로구 같은 구 하나 팔아서 그 돈으로 카나다를 삽니까?
그게 91년 일본 땅값이에요. 그때부터 박살나가지고 2009년에 72, 2011년 지진 났죠? 또 떨어졌어. 요즘 약간 오르고 있어요. 아니, 땅은 수입도 못 해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해외에서 쌀을 싸게 사오면 김제평야, 평택평야 땅값이 떨어집니다. 해외에서 소고기를 싸게 사오면 대관령 목장 땅값이 떨어집니다. 지금요, 인도, 중국,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땅을 공짜로 줄 테니까 빨리 공장 옮겨와라. 얼마나 꼬시는지 아십니까? 저 기흥에 있는 삼성전자가 통째로 중국으로 갔다? 가지 말란 법이 없어요. 경쟁력 떨어지면 갑니다. 삼성전자와 계열사 떠나고 나면 기흥의 땅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울산의 현대자동차 데모하고 난리인데요. 제가 울산의 현대자동차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계속 데모하세요. 그래서 경쟁력 떨어져가지고 현대자동차가 울산을 떠나버리면요, 울산의 땅값, 집값은 폭락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직업을 잃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더블 판지, 거지 되는 거예요. 오직 하면 얼마 전에 옛날 그 강성 노조위원장 했던 사람들이 성명서 발표했죠. 후배들한테 너희들 그러지 말라고. 정몽구 회장이 4년째 울산을 안 간대요. 떠나지 말란 법 없어요. 디트로이트가 별겁니까? 그거 거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저러고 있다니까. 그래서 어느 도시가 관민의 노력으로 기업이 그 도시로 모이고 사람이 그 도시로 모여서 그 도시의 땅값이 오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땅이 좁은 나라니까 기다리면 온다. 이제 이 생각은 버려야 돼요.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거다. 그런 눈으로 땅을 보셔야 됩니다. 이제 나이가 50대 중반이 돼서요, 애들이 결혼해서 나가면요, 그 애들이 다시 들어와서 살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작년에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남으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같이 살겠습니까?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요, 20%밖에 안 돼요.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시설로 가겠다. 그러니까요,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요,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하고 살다가 애들 나가, 둘만 남아, 한 사람 떠나, 혼자 남아, 땡. 그래서요, 애들 결혼 끝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대형 고층 아파트에 사는 분 어떻게 할 건가? 그것부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잖아요. 옛날에는요, 우리나라 사모님들은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얘도 옛날에는 사돈네 폼도 나고 재테크가 됐죠. 뭐 남말할 거 없어요. 우리 마누라도 마찬가지니까. 제가 2002년에 딸을 시집 보냈는데 2001년이 되니까요, 마누라가 큰 집으로 이사 가재요. 왜 큰 집이냐? 그래야지 아들이 사위가 와서 자고 간대요. 안 자고 갑니다. 꿈 깨야 돼요. 지금까지는 희소가치 때문에 대형 아파트가 많이 올랐는데요, 앞으로 잘못하면요, 대형 아파트 애물단지 될지 몰라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입니다. 가구 수가 1750만 가구입니다. 그 중에서 혼자만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 비율이 30년 전에는 15%밖에 안 됐거든요. 그때는 가족이 3, 4명, 7, 8명 그랬잖아요. 2013년에는 52% 늘었습니다. 2035년이 되면 68%가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이 된대요. 깜짝 놀랐어요. 일본 10년 전에 벌써 56%, 지금 또 조사하는데 60몇 %가 됐을 거래요. 우리나라도 일본도 둘 아니면 혼자 사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요, 벌써 재개발했다면 몇 평 늘어나지? 서울에서는요, 평수만 생각해요. 대형 아파트만.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즘은요, 지방에도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기는데 젊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고층 아파트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돈 많은 사람은 하늘로 가고 돈 없으면 땅 밑으로 가는데 너무 하늘 좋아할 게 아닙니다. 벌써 5년 전 일입니다. 일본에서 난리가 났어요. 오하라 레이코라고요, 우리말하면 이영애 정도 되는 국민 탤런트가 죽었는데 사흘 만에 발견됐어요. 고독사. 일본이 벌컥 뒤집혔습니다. 어느 큰 아파트 단지를 조사해 봤더니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한 사람이 25명. 그 사람들이 죽어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평균 21.3일이 걸렸대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하고 안 살지요?
그러면 이웃집만한 복지시설이 없습니다. 요즘 단독주택 뜨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근데 30층, 40층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어 보세요. 누가 찾아옵니까? 작년에요. 일본의 전문가 하나 데리고 서울 강남의 고층 아파트 지나가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저게 한국에서 최고 비싼 아파트라고. 이 친구 이렇게 보더니 야, 십몇 년 지나면 한국도 초고령사가 될 텐데 그때 가면 저 아파트 어떻게 될까?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요. 부부만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 되면 어떤 데서 하냐? 시내에서요.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까운 곳, 나이 들면요. 병원이 가까워야 돼요. 문화시설 가까운 곳,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쇼핑 가까운 곳, 이런 데 사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 집값이 어떻게 될까? 요건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올리려고 난리니까 좀 올라가겠죠. 문제는 그거보다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전망이 어떤가. 이 장기 전망. 이거를 머릿속에 딱 놓고요.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주택에 대한 장기적인 공급 전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라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 주택 공급 능력이 왕창 늘어날 때가 있거든요. 미국은 70년대, 일본은 80년대, 그리고 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발전 단계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그 나라에서 어느 때냐? 그 나라에서 사회 간접자본 투자가 대충 끝나갈 때. 사회 간접자본이 뭐냐? 도로, 철도, 항만, 지하철, 운동장, 국민들이 같이 쓰는 거. 나라가 발전하려면요, 사회 간접자본부터 만들어야 되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왜 존경을 받느냐? 그 어려울 때 벌판에 고속도로를 뚫었잖아요. 근데 사회 간접자본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건설업자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요, 사회 간접자본 투자가 왕성할 때는 그만큼 집질 여력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끝나버리면요, 일이 없어요. 저는 요즘 전국을 다니면서 보는데 시골 구석구석까지 막 고속도로 끝내줍니다. KTX, 지하철, 그거 딱 끝나면요, 건설 장비 뭐 할 거예요? 건설 인력 뭐 할 거예요? 집을 질 핑계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문제는 그 집을 지어놓으면 누군가가 그 집에 가서 살아줘야 되거든요. 수요가 있어야 돼요. 수요. 그 장기 수요를 예측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출산율이거든요. 일본은요, 47년에서 49년생이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전쟁 끝나고 대개 이후부터 애를 왕창 낳거든요. 2차 대전 때 일본군이 남양군도 만주 가서 전쟁을 나가요. 전쟁 끝나고 와서 몇 년 만에 마누라 만나니까 그냥 몇 년간 모터가 그냥 몰아서 해가지고 연평균 4.4명. 이 사람들이 집을 사면서 일본의 집값이 폭등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 5년 평균 출산율 1.3명. 둘이 만나서 1.3명 낳게 되면 그 애들이 시집장가 갈 때는 계산상으로 세 쌍 중에서 2쌍이 무남동료, 무녀동녀면 결혼하거든요. 잘하면 양가에 2채 물려받아요. 그래서 일본의 젊은 애들은 집에 관심이 없습니다. 일본의 주택보급률? 일본 같지 뭡니까? 이 113%입니다. 일본의 집이 6,060만 채가 있는데 그 중에 820만 채가 지금 비어 있답니다. 대책 없이 방치하면요, 2023년이 되면요, 1,400만 채가 빈집이 될 거래요. 그래서 일본의 주택정책 1번이 뭐냐?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빈집 처리. 빈집 처리가 일본의 주택정책 1번이래요. 빈집이 많으면 범죄가 생기거든요. 그 빈집에 가서 내가 살아주면 우리 돈 700만 원 공짜로 준대요. 야, 집 없으면 일본 가서 살면 되겠구나. 전세 사는 분이 이 말 들으면 열받습니다. 너 누구 약 올리는 거야? 나는 이놈아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왜 일본 얘기를 우리한테 두드러 맞추는 거야? 우리는 일본하고 다르지 않아. 다르지요, 지금은. 문제는 변화의 속도예요. 우리나라는요,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무지막지한지 예측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까 보세요. 1955년에서 60, 뭡니까? 우리나라에 여기 합계 출산율 추리가 있어요. 합계 출산율 변화주의. 공무원들이시니까 합계 출산율의 뜻을 아시죠? 혹시 아직도 부부가 합쳐서 합동으로 하니까 합계인가 보다. 아니거든요. 여성 한 명이 평생에 애를 몇 명 낳는가, 이거를 합계 특수 출산율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서울 차병원 의사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아니 왜 남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여자를 기준으로 합니까? 그러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남자를 기준으로 하면 남자 중에는 가끔 여기서도 낳고 저기서도 낳고 어떤 남자는 지가 어디서 낳는지 모르는 놈도 있대요. 재작년에 그런 사람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난리 났었잖아요. 모르십니까? 검찰총장. 그래서 확실하게 여자를 기준으로 한대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무인도에다가 여자 1명하고 남자 1000명 갖다 놔봐라. 아무리 몸부림쳐도 1년에 애를 1명 이상 못 난대요. 근데 반대로요, 여자를 1000명 갖다 놓고 남자 시시간 놈 한 놈만 갖다 놓으면 잘하면 1000명 난대요. 그래서 여자를 기준으로 한답니다. 자, 이건 보세요. 하도 표정이 없어서 제가 지금 보세요.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1955년에서 63년이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이때 전국의 전기 보급률이 20%가 안 될 때요. 이때는 전기도 안 들어오지 저녁에 두 놓친 내가 마땅히 리크레이션도 없어서 그랬지만 어떻게 6.3명을 낳습니까? 무지막지어지요. 이 사람들이 집을 사면서 핵화재가 겹쳐져 가지고 우리나라 집값이 폭등을 한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2005년 1.08명 이런 나라가 있어요? 조금 늘어나는가 했더니 다시 주저앉았어요. 1.21명. 자, 2005년에 1.08명 이때 태어난 애들이 시집장가 때 되면요, 계산상으로 문항동료 문효동남이 결혼해요. 아무리 집이 없다지만 양가에 한 집은 집이 있겠죠. 근데 일본의 주택보급률, 일본은 같지 않았지만 우리도 2년 전에 100% 넘었습니다. 서울 수도권이 99%인데요 여기에는 원룸, 오피스텔 이걸 포함하지 않은 거래요. 서울 수도권도 원룸, 오피스텔 다 포함하면요 100% 넘었답니다. 근데 왜 집 없다고 난리야? 자기 집이 아니니까. 자가가구 비율이 절반밖에 안 되니까. 어떤 분 그러죠. 선진국은 자가가구 비율이 높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진국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면 집 없으면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오히려 선진국에서는 집 있으면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보험료 많이 나오지. 우리도 지금 새 집 산다고 퇴직했는데 보험료 왕창 나와서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요 새 집만 골라가면서 빌려 살자, 그런 사람도 많대요. 자, 생각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가 보세요. 내 집 마련은 꼭 해야 되는가? 2010년에 조사했더니 얘가 83%, 2년에 조사하니까 72%, 불과 2년 사이에 11%포인트가 집 없으면 어때?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아, 드디어 이제 집 팔아서 주식 사라고 얘기하고 끝낼 모양이구나. 아니라니까요. 서울에 가면 강동구 둔천동이라고 올림픽 공원에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34평짜리가 있는데 지난 2008년 재개발 소문 들 때요 재개발 소문이 돌아가지고 12억까지 34평짜리가 매매가 됐어요. 그게 2009년 1월 금융위기 6.2 직후예요. 6억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12억이 6억까지 떨어졌다가 재작년 봄에 물어보니까요 8억 정도로 반등했대요. 아마 지금은 좀 더 떨어져 있을 거예요. 만약에 어떤 분이 2009년 1월 달에 제 강의를 듣고 저 친구 말이 일리가 있네,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팔아야지. 아파트 6억에 팔았습니다. 그걸로 주식을 샀네. 그러더니 아파트는 꾸역꾸역 8억까지 반등을 하고, 주식은 뭐 김정일이 죽었다나 박살이 나버렸다.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그 지방행정연수원에서는 그 병시 같은 놈 강사로 불러가지고 나를 집팔게 충동했을까? 제 욕을 얼마나 하시겠어요? 저는요 오늘 뭐 사세요 파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결론.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환갑 나이쯤 되면요 반반은 돼야 된다. 이제 주택은 재테크의 수단이 아니고 그냥 주거의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속이 편해요. 자, 그래서 이제 금융자산을 늘려가야 되겠는데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 뭘로 늘리라는 거야? 금리가요 10몇 %일 때는 망설이가 없어요. 예금하면 끝나요. 지나고 보니까 은행이 책임져주면서 금리를 10몇 % 줄 때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은 1%밖에 안 되니까 금리가. 그래서요 오늘 좀 딱딱하지만 꼭 외워두고 갈 게 있습니다. 수많은 금융상품은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으로 나눠진다. 요거 하나 오늘 꼭 좀 외워가십시오.
이게 미국의 중학교 책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중학교만 졸업하면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그건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운 일이 없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해서 돈 모으자, 투자해서 돈 모으자, 뜻이 그냥 4점쯤 되는가 보다. 아니에요.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저축의 뜻, 아껴서 모으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보험에 드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연금에 드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저축상품이라고 그래요. 저축상품을 사시면 늘어나는 속도는 느린데 원금이 깨지는 법이 없습니다. 왜? 금융기관이 운용의 결과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찮으시면요, 금융기관이 책임져 주는 상품은 저축상품, 책임 안 져주는 상품은 투자상품. 요거라도 외워두세요. 그러면 어떤 돈을 이 예금해야 되느냐? 단기간 내에 써야 될 거, 원금이 깨져서는 절대 안 되는 거, 이거는 그냥 눈 감고 예금하는 거예요. 6개월 후에 딸 시집 보내려고 혼수자금을 5천만 원 마련했습니다. 근데 주가가 살살 오르니까 누가 오더니요, 6개월 남았는데 주식에 한번 튀겨서 시집 보내면 어때요? 그 말 듣고 튀기려고 넣었다가는 딸 시집 못 보내요. 그건 눈 감고 예금, 아니면 CMA, MAF, 예금과 거의 똑같은 거, 원금 안 깨먹는 거, 거기에 넣어야 돼요. 자, 그러면 투자의 뜻이 뭐냐?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하다. 주식, 채권, 펀드, 선물, 옵션, 펀드, 보험 중에서도 변액보험, 연금료도 변액연금. 이거는요, 잘하면 돈을 벌어요.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어요.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 그래도 누가 책임 안 져줍니다. 이게 투자 상품이에요. 근데 여기 오신 분, 아니면 그 사모님께서 변액보험, 변액연금 이거 드신 분이 몇 분 계실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원금도 깨먹을 수 있는 투자 상품이라는 것을 모르고 들은 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럼 어떤 돈을 투자해야 되느냐? 단기간 내에 써야 될 자금은 따로 마련되어 있고, 단기간에 써야 될 거.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쓸 돈이 따로 없는 사람은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빨리 돈 벌어야지. 시장에 장기간 묻어둘 각오가 돼 있고, 급변 사태가 오더라도 놀라지 않고 참고 기다리겠다는 각오가 돼 있는 거. 이게 쉽습니까? 이 어려운 걸 왜 하라고 그래? 금리가 10몇 % 때는요, 이런 거 안 하고 살아도 돼요. 문제는 금리가 1%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풍요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시면요, 투자에 관한 공부 좀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투자에 관한 공부라면 다 뭐냐? 주가 예측, 부동산 예측, 예측에 관한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이 단기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느냐? 전문가를 활용하는 법, 이 사람이 전문가인지 아닌지 식별하는 법,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 그걸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제가 보내드린 책을 보면요, 이 방법이 다 나와 있는데, 그거 가지고 한번 공부 좀 하시고 더 좋은 책을 사서 공부 좀 하세요. 근데 게을러서 안 했으면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원금이라도 깨먹지 말아야지. 그런데요, 이 공부를 할 때 꼭 우리가 하나 미리미리 알아둘 게 뭐냐?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른다. 이 리스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리스크를요, 위험이라고 번역해서 큰 문제가 있어요. 1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 사모님들이 세계에서 깡이 제일 좋았거든요. 이 아줌마들이 이렇게 무모할 수가 있을까? 근데 지난 10년 사이에 우리나라 사모님들이 주식 사서 깨먹어, 펀드 사서 깨먹어, 그리고 아들 취직했는데 잘려, 딸은 시집갔는데 고약한 자식 만나. 지금 우리나라 사모님들이요, 눈에 보이는 게 위험밖에 없어요. 위험을 입에 달고 다닙니다. 위험한 놈 만나지 마라, 위험한 회사 들어가지 마라, 위험한 상품 사지 마라, 위험 회피증에 걸려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저는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냥 리스크라고 번역해요. 왜? 위험의 정확한 용어가 여기 저 밑에 있어요. 데인저. 홍수 나서 죽을 위험, 폭탄 터져 죽을 위험. 그러면 리스크의 정확한 번역이 뭐냐? 불확실성.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 거. 근데 옛날에는요, 안전빵이 있었거든요. 예금만 해도 10몇 % 금리 주면서 은행이 책임져 줘. 몇 개 직업만 가지면 평생 보장돼. 근데 앞으로는요,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자산관리를 하는데도, 결혼을 하는데도 불확실성, 리스크를 안지 않고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게 돼 있다니까요. 리스크의 라틴어의 어원이 뭐냐면요,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는 뜻이랍니다. 지금 제일 시급한 게 뭐냐? 우리가
우리 새끼들도 용기를 갖고 리스크에 도전하되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부할 때까지는 어떻게 하는 말이냐? 급한 대로요, 여기 있는 6가지만이라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을 하면요, 큰 실수가 없어요. 내가 이번 달에 월급 타서 쓰고 50만 원이 남았다. 50만 원으로 노후 대비 금융상품을 사야 되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그 사려고 하는 50만 원어치 금융상품이 금융기관이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인가? 잘하면 돈은 버는데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을지 모르는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상품인가?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사셔야 돼요. 왜? 제목만 보고 설명만 보면요, 애매한 게 지금 많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요, 깜짝 놀랄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동네에 70대 중반에 대학 나온 인테리 노인이 계신데요, 저한테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요즘 금리가 너무 낮아서 미치겠어요. 이거 고수익 난 상품이라는데 괜찮은가 좀 한번 봐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100% 위험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거 사기거든요. 멀쩡히 대학 나온 노인이가 사기에 넘어가려고 그러더라니까요. 1980년도 초에 유명한 일수개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10,000원씩 1년을 부으면요, 1억 원을 받는 개예요. 하루에 10,000원씩 1년 365일을 부으면 얼마 붙는 겁니까? 365만 원 붙는 거죠. 그러고 1억 원을 받는 거예요. 그 개 있으면 빨리 들어야 되겠죠. 그 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황당무개.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모양이구나. 근데 작년에 한 명, 재작년에 한 명, 잘 아는 사람 중에 황당무게에 넘어가가지고 몇 억씩 날렸어요. 특히 노인네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요, 잘 모르겠으면 꼬치꼬치 캐묻고 알고 하든지, 그래도 모르겠으면 하지를 말아야 돼요. 투자 원칙 중에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뭐냐? 모르는 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 그게 1번입니다. 두 번째, 이 저축상품은 속도는 느리지만 책임져 주니까 사놓고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투자상품은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으니까 어디 가서 사느냐? 국민은행, 삼성증권, 농협, 여기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투자상품을 돈 벌기에도 하고 말아먹기도 하는 데가 있어요. 무슨 투신운용사, 무슨 자산운용사, 운용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87개나 있어요. 무지개 많아요. 그 운용사 중에서 실력 있는 운용회사가 운용하는 투자상품인가, 펀드인가, 변액보험인가, 변액유니버셜인가, 변액연금인가, 이거를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그런 회사 몇 개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확인하고 사는 사람이 100명에 한 명도 없어요. 아니,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앞으로 중요한 거는 소개를 받아서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 한 사람을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강의 끝나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 펀드 사서 깨먹었는데 어떻게 돼요? 제가 물어봅니다. 그 펀드 어느 회사가 운영하는데요? 아직까지 운용사 이름을 알고 대답하는 분을 본 일이 없어요. 운용회사.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서조항. 금융상품에는요, 단서조항이 있는 상품이 있어요. 단서조항이 나쁜 게 아니고 알고 해야 돼요. 요즘요, 변액 유니버셜 사신 분이 이 안에 몇 분 계실 겁니다. 나쁜 상품이 아니라 단서조항이 있어요. 회사마다 다른데 7년 이상 장기로 가입하면, 10년 이상 장기로 가입하면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연금 혜택도 있습니다. 보험 혜택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해약하면 원금도 깨먹습니다. 이런 단서조항이 있어요. 근데 파는 사람도 얘기 잘 안 해주고 사는 사람도 잘 듣지도 않고 자료 저 구석에 쬐끄만 걸 잘 써있고 모르고 산 겁니다. 3년쯤 지나서 갑자기 돈이 필요하니까 가서 해약을 하면요, 정기예금처럼 이자는 안 주더라도 원금은 다 주겠지. 근데 원금도 절반밖에 안 주다니까 막 싸우고 난리잖아요. 원래 그렇게 설계된 상품이에요. 단서조항. 네 번째, 적합성. 어떤 사람한테는 참 좋은 상품인데 나한테는 맞지 않는 상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연말이 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연금 저축을 듭니다. 그 연금 저축은
지금 세공제 해주는 대신에 몇 년 후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 소득세를 내거든요. 국민연금 하나만 가입한 사람한테는 참 좋은 상품이에요. 근데 선생님이나 여기 계신 공무원처럼 본업에서 연금 많이 받는 분, 부자, 월세 많이 받는 분, 그런 분들이 양념으로 10만 원, 20만 원 개인연금 들어두는 건 좋은데 100만 원, 200만 원씩 오래오래 팍팍팍 들어두면요, 나중에 연금 2개 소득세가 합산이 돼가지고 세액공제 받은 것보다 훨씬 덜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이 연금저축 개인연금을 많이 드시고 싶으면은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말고 나중에 연금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금이 따로 있어요. 그걸 드셔야 돼요. 적합성. 그 다음에 세금, 잘못하면 폭탄 맞아요. 그 다음에 수수료. 펀드 사시면서 보험 가입하시면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 물어보고 사는 사람 100명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선진국에 투자가들은 펀드 살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수수료거든요. 왜? 남 좋은 일만 시키니까. 금리가 높을 때는요, 수수료 떼고 세금 떼도 괜찮아요.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수수료 아끼고 세금 아끼는 게 최고입니다.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100세 인생은 꿈이 아닙니다. 재수없으면 120살입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언제 아플지, 치료비가 얼마 될지 모르는 건강 리스크는 보험으로 대응을 하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저생활비 정도는 연금으로 대응을 하고, 그보다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면 재테크를 하는 거다. 그리고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적정 비율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의 결론은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부모와 다릅니다. 생각을 바꾸시고 실천하십시오. 야, 근데 표정들이 없으시니까 참 힘드네요. 네, 끝내겠습니다. 예.